세상 속의 수많은 가정들. 집집마다 독특한 이야기가 있고 저마다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연을 이해해야 한다. 생명을 만드는 푸는 말과 사연을 만드는 묶는 말, 말의 차이가 만드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언어로 가정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인지 TBS 파우트칸 스페셜에서 가정사역자 도은미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자. 몰라. 시집 와서 난 고생이 너무 심해. 가정은 작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은 움직이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가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정은 특별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매우 비상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도 항상 말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주제건 대화에 막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처세술과 탁월한 화술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재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는 달리 아내 송 씨는 무척 둔한 사람입니다. 한참이나 대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종종 묻는 사람입니다. 농담과 진담을 구별할 줄 모르고 우스갯소리를 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때맞춰 웃지를 못합니다. 자기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라 말을 골라 할 줄도 모르고 또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면 참을 줄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겐 간도 빼주지만 한 번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습니다. 김 씨와 송 씨는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다니거나 같이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참견하지 않고 각자가 사는 방법에 서로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각자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너무 다른 탓에 싸움이 잦아서 결혼 3년 만에 서로를 위해서 협상을 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와 송 씨 사이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들입니다. 해야 하는 공부를 못해서 문제고 선생님들께 태도가 불손해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서 문제고 나가면 연락을 취하지 않아 문제입니다. 다 떨어져 너덜거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문제고 새빨간 머리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귀걸이가 문제입니다. 버럭 화를 내고 한참이나 말을 하는 가운데에도 버럭 화를 내며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나가는 것이 문제고 죽어버리겠다고 바람같이 나가버리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겉멋만 잔뜩 부리고 성질만 못된 것이 문제이고 자식이라고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김 씨는 아들의 문제가 아내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고 믿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무가내로 말을 하는 아내의 버릇이 아들을 더 말썽꾸러기로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그는 매번 아들에게 아들을 좀 섬세한 관심으로 사랑으로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말썽을 피는 이유는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6, 7도 잘 키워내는데 너는 왜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느냐라고 맨날 아내를 나무랍니다. 그러나 아내 송 씨는 김 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들을 문제덩어리로 만든다고 생각하지요. 아들에게 인심일치 아니려는 얄팍한 생각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아들의 버릇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말썽을 피는 것은 딱 부러지게 말하고 철저하게 질서를 잡아주고 따끔하게 타이르는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내 송 씨는 아들보다 남편을 쳐다보면 더 속이 터지고 화가 납니다. 학기 말이 지나서 아들의 성적표가 도착했습니다. 형편없는 성적표가 도착한 이후로 그날 저녁 김 씨와 송 씨 그리고 아들까지 셋이 밥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지만 남편 김 씨는 전혀 성적표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만 닥치면 그저 피해가려고 하는 남편의 근성이 너무 뻔히 들여다보여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이제나 말을 꺼낼까 저제나 말을 꺼낼까 기다리고 있던 아내는 아들에게 튈 불똥을 남편을 향해서 쏟아붓습니다. 당신 어쩜 그렇게 무책임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만 하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 이 아버지 맞아요? 아들의 성적표가 왔으면 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야단을 쳐야 할 것이고 잘했으면 칭찬을 해야 할 것이고 아유 어쩜 매사 그렇게 우유부단해요. 모든 일을 좀 딱 부러지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 밥이 먹으러 넘어가요?
아유, 자식이 또 이제 낙지할 판국인데 밥이 먹고만 그냥 넘어가냐 그냥. 아이고 내 팔자에 그냥. 아유, 내 팔자에 남들하고는 도통 둘밖에 없는데 어쩜 하나같이 저 모양인지. 제대로 된 남자가 하나 없어. 제대로 된 남자가 하나 없어. 아우, 어쩜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해 그냥. 아우, 내 팔자에 그냥. 아우, 내 팔자야. 김 씨는 기가 막힙니다. 매사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아내는 자기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으면 소란을 피우고 팔자 타령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옳은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내가 오늘따라 더욱 진절머리가 처지죠. 아들의 성적표에 대한 말을 하지 않겠더라고 말한 적도 없고 또 남편인 자기에게 언제 어떻게 아들에게 말을 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으로 넘겨짚고 애 앞에서 사람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김 씨는 우선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성적에 대해서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만 밥 먹는 시간이고 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하는데 아들이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때 천천히 분위기 보면서 말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 먹는 아들을 건드려 무슨 득을 보겠습니까? 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급하면 언제든지 앞질러 가서 사람을 묵사발 만드는 아내가 너무 밉고 싫습니다. 속에서 분노가 뻗쳐 올라오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야, 너 말 다 했어? 입 닥치지 못해?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 거야. 넌 그런 상식도 없냐? 네 눈에 내가 이렇게 보기에 개보다도 못하게 보이냐? 넌 말이야 남편과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여자야. 애가 밥 먹고 나면 그때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서 항상 앞질러서 난리를 피냐? 넌 날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여자야.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엉망을 만든다니까. 오늘 내가 이대로 넘어가면 정말 사람이 아니다. 오늘 애하고 끝장 볼 게 아니라 내 너하고 좀 끝장을 봐야 되겠다. 뭐? 이 집에 제대로 된 남자가 없다고? 그래? 너 오늘 제대로 된 남자 맛 좀 봐라. 아들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때문에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것이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합니다. 분명 문제를 일으킨 것은 자기인데 자기는 한 번도 야단을 제대로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새가 없습니다. 항상 엄마가 화를 못 참아 먼저 부르르 일어나고 이 아버지가 무시당했다고 벌컥 화를 내시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시작해서 서로 옳고 서로 틀렸다고 우기고 싸우며 난리를 치다가 서로에게 삐쳐서 얼마간 침묵하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주일 정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막상 싸움의 원인이었던 자신과 그 문제는 스르르 없어져 버리고 두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게 미안한 얼굴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사주며 더욱 잘해줍니다. 어쨌거나 참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저지른 일도 두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서로 지적하고 서로 야단 맞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냥 조금 미안한 척하고 며칠만 조용히 지내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일도 감이 참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며칠 이렇게 지낼 생각을 하니까 벌써 따분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모님 앞에서만 며칠간 조용히 있으면 되니까 뒤로 뭐 좀 재밌는 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뭐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가정은요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작동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작동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두 사람의 작동 방법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집안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자녀들의 작동 방법과 또 뭐 어머니의 작동 방법, 시아버지의 작동 방법 다 한대로 묶여서 집안이 움직이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김씨 집안은 김씨대로, 이씨 집안은 이씨대로 그 집안이 움직이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가정이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우리 사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사연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집안들이 움직이는가를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모국어입니다. 사연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사무친 언어들이에요. 사연은 풀리지 않은 이야기로 자기 속에서 이 세력이 되고 자기 속에서 현실이 되고 자기 속에서 실황이 되고 실력이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사는 사람마다 왜 사연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자기 이야기. 왜 자기 이야기냐?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자기의 경험적 이야기니까. 그래서 사연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시나리오 작가다. 누가? 자기가 시나리오 작가고요. 자기가 연출가도 합니다. 연출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주인공도 해먹지요. 그래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은 자기가 몽땅 다 만들고 자기가 주인공까지 해먹고 있으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김 씨를 만났어요. 김 집사를 만났는데 김 집사가 이게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김 집사가요. 그 말 대답도 안 하고 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분이 좀 나빴다 그 말이죠. 아니 저 여자가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샥 하고 지나가냐 말이죠. 아니 보통 이야기를 하면 그러냐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나 좀 바쁜데 좀 이따 얘기하자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 싹 하고 지나가니까 기분이 팍 상했어요. 조금 있다가 남편이 나타나길래 남편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김 집사 내가 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게 사람이 싹 하고 가버리는 거야. 대답도 안 하고. 아니 그 여자 왜 그래? 뭐 당신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어?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 그 여자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은 교회 와가지고 맨날 그렇게 사람들하고 말썽을 피고 문제를 일으키냐고. 아니 당신 왜 그래? 은혜나 받지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항상 말썽이야 말썽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 아내가 화가 납니까? 이 남자가 그냥 김 집사가 나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가 내가 얘기하는 도중에 싹 하고 지나갔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 말을 받아주지 않으면 김 집사는 제끼고 남편하고 붙는다는 거 아시죠? 재밌는 사실은요, 내 이야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건 사연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네가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가정에 형제가 넷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저께 방에 들어가셨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큰형이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어저께 방에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둘째가 있다가 하는 말. 아버지가 어저께 방에 들어간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버지가 어저께! 방에 들어간 게 중요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있다가 하는 말. 아니 형님들은 왜 그러시냐고. 아버지가 어저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버지가 어저께 방에 들어가신 게 중요하지. 그랬더니 또 이제 막내가 있다가 내가 막내라서 할 말은 안 되지만 형님들은 참 이상하다고. 우리 집이 안 되는 이유들이 형님들이 자꾸 이렇게 하셔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아버지가 어저께 방해가 뭐가 중요하십니까? 아버지가 어저께 방에 들어가셨어요! 아가 중요하지.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다 맞죠? 다 맞아요. 형님도 맞고 막내도 맞고 둘째도 맞고 셋째도 맞고.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이야기고 자기가 써내는 이야기고 자기가 연출을 하고 자기가 주인공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틀렸다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며 틀렸다고 해서 용납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얘기라 그 말이죠. 집안마다 움직이는데 사연이라는 것으로 움직여요. 아버지가 자기는 공부를 못하셨어. 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자식 다 공부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세 자식은 몽땅 다 학교 갈 생각도 하지 말고 한 자식만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시켜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느냐. 너 둘째야, 너 셋째야, 너 넷째야. 니들이 다 희생해라. 형님이 공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형을 공부시켜서 이 형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라도 사자가 되면 우리 몽땅 다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서 애들은 국민학교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죠. 일하고요. 농촌에서 말이죠. 아버지도 와서 일하고 그렇게 했어요. 형님만 잘 자라기를 바랐다 그 말이죠. 재밌는 사실은 이 이야기 자체가 사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버지의 배우지 못한 이야기가 그 사연이 자식들에게 또 넘겨져서 나머지 세 자식 그냥 다 웬만하게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대강 알아서 다 나오면 될 걸. 한 자식 키우겠다고 나머지 세 자식 몽땅 다 자기 같은 인생 만든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또 그 둘째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기의 한을 풀기 위하여 이제는 형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난 큰 자식에게 너는 공부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 형 키우느라고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 본 적도 없다. 초등학교 가본 적도 없다. 그러니 둘째를 키워야 되겠다. 내가 왜 둘째라고 공부를 못하냐. 둘째로 태어난 게 뭐가 문제라서 이것이 무슨 나는 억울해요.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내가 이랬으니까. 그러니 너 첫째가 너는 공부하지 말고 둘째를 공부시켜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둘째가 더 똑똑하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요, 큰형님, 그 다음에 동생들 공부 못하고 둘째만 공부시켰어요. 여러분, 집안의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 들리십니까? 사연이라는 것은요, 자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써내는 이야기라 그 얘기 틀렸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대들 사람도 없고
집안에 가장 사연이 강한 사람이니까 만약에 엄마가 사연이 강한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사연이 있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연이 엄마보다 강하지 못할 때에는 엄마의 사연이 집안을 휘두르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연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라 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서 사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짜 이야기다라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 가짜 이야기.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리. 진리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후에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나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나 모두에게 다 적용 가능한 언어여야 되고 변함이 없는 언어여야 되고 들어서 용납되는 그런 언어여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자기에게만 맞는 말이지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가짜 이야기라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인데 우리 집안에 친구분이 찾아오셨어요. 엄마 친구분이. 그래서 엄마 친구가 찾아오셔서 우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이 군대 같은 집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손님하고 와서 서 계시면서 인사해라. 그러니까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90도를 이렇게 꺾어서 인사를 했더니 우리 엄마가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큰딸 옥미고요. 우리 둘째 딸 주소온 딸 은미입니다. 제가 은미거든요. 둘째 딸 주소온 딸 은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요. 하늘이 노랗다.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하늘이 노란지. 아니, 하늘이 깜깜하고 하늘이 노라고 말이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보러 주소온 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날 데려다가 뭐 조용하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사연이 됐죠. 저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 됐어요. 그렇게 주소온 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우리 엄마가 밥을 떠서 언니한테 이렇게 주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지 딸이니까 먼저 주는구나. 사과를 가지고 가서 언니 사과 이렇게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나눠주면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언니 사과가 훨씬 더 빨가 보이고 동생들 사과가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저는 주소온 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집안에서 쫓겨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주는 사과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주는 떡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쫓겨날 때 갖고 나가야 되니까 내가요 받는 것마다 몽땅 다 이렇게 감춰놓고요. 돈을 받으면 다 감춰놓고 그 자리에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먹는 거 감추고 뭘 감추고 나중에 먹어야지 그러는 아이. 나는 나중에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쫓겨나면 가지고 나갈까. 이게 음식이 시인다 뭐 이런 개념도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그래서 사탕도 감춰놓고 하여튼 주는 대로 돈도 감추고 다 했는데 제가 감추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알아가지고 제가 감추고 나면 형제들이 다 뺏어 먹었어요. 그냥 나는 감춘다고 감추는데 감추고 돌아서서 또 잊어버리는 아이였어요. 어디다 감췄는지 너무 잘 감춰서 어디다 감췄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감췄는데 가서 보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감췄을까? 언니가 빼먹고 동생이 빼먹은 것을 모르고 내가 분명히 감췄는데 너무 잘 감춰서 내가 어디다 감췄는지 모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죠. 그리고 서러움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서러움이 차고 속상함이 차고 야 나는 주소온 딸이구나. 잠을 잘 때에도 우리 언니가 좀 까다로운 언니였는데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한 분 계셨는데 언니는 혼자 이제 이불을 해서 잠을 자고 저하고 그 아줌마하고 같이 잠을 자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우리 언니가 더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하는 말 언니는 너무 까다로우니까 네가 그 아줌마하고 자라. 나 속으로요. 이게 지가 주소온 딸이니까 나보고 이렇게 자라 그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 주소온 딸이니까 저렇게 차별하지. 나도 만약에 언니같이 자기 딸이었으면 나도 이부자리 따로 주지 않았을까. 모든 사건을 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가고 그렇게 연출하고 그렇게 주인공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우리 삼촌하고 이모가 같이 살고 계셨는데 삼촌하고 이모가 저한테 또 얘가 이제 약을 잘 받으니까 약 오르면 약발 잘 받는 아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아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삼촌하고 이모가 거들어서 저한테 니네 엄마는 다리 밑에서 호떡 장사한대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리고 넌 피도 다르잖아. 우리 형제들이 다 A형, 우리 형제들이 B형, AB형 그런데 저 혼자서 A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막 피도 다르잖아. 우리 아버지 B형이고 우리 엄마 AB형이었는데 제가 A형 당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A형인 거 뭐 어릴 때 그걸 압니까? 모르니까 피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죠.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그래 나는 맞아. 난 주소온 자식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야라고 부르셨는데 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어떨 때만 이름을 부르셨냐면
은미야 하고 부르실 때는 설거지해라, 막걸리 받아와라, 보신탕 사와라, 쓰레기 버려라 이럴 때만 이제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그때는 이름을 불렀어요. 은미야 설거지해라 이럴 때는 쓰레기 갖다 버려라 은미야 이렇게. 나머지 때는요 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야였습니다. 보통 때 이름은 야고 쓰레기를 버리고 뭐 설거지를 하고 이럴 때만 은미야라고 불러줬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저한테는 사연인 거예요. 그것 봐. 나를 왜 설거지 시키시겠어? 나를 왜 쓰레기 버리라고 하시겠어? 제 동생이 2살 차이고, 우리 언니하고 2살 차이고, 동생이 3살 차이인데, 제가 우리 언니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나는 맨날 쓰레기를 버리고 언니는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나만 쓰레기 버려야 하나요? 너무 싫어서. 그리고 맨날 저희 아버지가 보신탕 너무 좋아하셨는데, 보신탕 사려고 이 냄비 같은 거 들고 보신탕 집까지 가려니까 쪽팔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걸리 받아와야 된다고 또 이거 막걸리 주전자 들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너무 싫어지는데, 이거를 나만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나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 언니는 너무 크고, 동생은 너무 작지 않냐?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2년을 기다렸시오. 그래서 2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또 물어봤죠. 엄마, 왜 나만 해야 돼요? 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말. 언니는 너무 크고, 동생은 아직도 작대. 동생들은 내 나이가 됐고, 나는 언니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그러시니 제가 속으로 결정을 했죠. 그렇구나. 나 진짜 주소온 자식이라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라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집 치우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구나. 갖다 버려야지. 사와야지. 설거지 해야지. 치워야지.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중학교에서 이제 피 섞는 거 이거 배우다가 이 BO, AB, AO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그날 가방을 지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놀래서 이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버스가 옛날에 가방들 많았다는 거 아시죠? 체육 가방, 뭐 도시락 가방, 무슨 가방 가방이 4개씩 3개씩 되는데 그걸 들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요. 버스가 안 와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집에까지 달려가가지고 문을 박 차고 들어가면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도 엄마 딸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 그럼 네가 내 딸이지 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는 말. 얘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만 하니. 아니 쓸데없는 소리 누가 했는데. 누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냐 말이죠. 초등학교 6년 동안요. 달이란 달인 다 찾아다녔어요. 호떡 장사하는 엄마가 있으면 그 아줌마 쫓아가려고. 왜냐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난 정말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 내가 이 호떡 장사를 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내가 그 아줌마 쫓아가야지 못 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서 차별 대우를 받으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그것도 가짜 얘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애를 써서 살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여성 집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테이프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제가 가정 얘기하니까 테이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때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뭐 신앙이 좋으신 분이고 그랬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테이프 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인가 2달 정도 됐을 때 박스가 하나 왔어요. 거기 보니까 그 집회 이름이 써 있고 거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내가 분명히 테이프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테이프를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카드가 하나 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네 집회 사상 제일 많이 팔렸대요.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도 뭐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테니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셔서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박스를 접어가지고 이제 선반에다 올려놓고 제가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을 딱 다녀오는데 우리 엄마가요. 문을 딱 열어주더니 고개를 싹 돌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엄마 왜 저러시나. 그래서 쫓아가서 엄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말. 네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나는 그 비디오 테이프 벌써 잊어버렸어요. 뭘요? 그랬더니 내가 비디오 온 거 봤다. 그래요. 너무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구나 싶은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 저를 딱 돌아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네 애한테 얻어맞고 살았나? 내가 언제 네 애한테 얻어맞고 살았나?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 엄마가 얻어맞고 살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야가서 싹싹 피했지 언제 얻어맞았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보기에는 얻어맞았죠. 엄마가 이제 10번 얻어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셨을 때 9번 피했는지 몰라도
한 번 맞으면 자식은 에게는 맞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싹싹 빌었어요. 아, 미안하다 그러고 제가 이제 엄마 이제 다니면서 엄마가 야가서 싹싹 피했다고 얘기를 할게요. 엄마 용서하세요. 뭐 이렇게 빌고 저렇게 빌고 뭐 봉투에다 돈 해갖고 엄마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언니를 길에서 만나게 됐어요. 언니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아니 언니 글쎄 테이프 하나 와서 엄마가 그걸 보게 됐는데 아니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야가서 싹싹 피했다 그러더라. 한 번도 안 맞았다는데 내가 언제 맞고 살았노?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하는 말, 야 맨날 맞았지 언제 피했냐 야. 우리들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쓰고 계시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라는 것이 자기 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가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죠. 우리 토끼하고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 진짜 이야기입니까? 가짜 이야기입니까? 가짜 이야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왜 그 가짜 이야기를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르치죠? 교훈 하나 얻자는 거죠. 교훈 하나. 가짜 이야기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교훈 하나 뽑자는 얘기 아닙니까?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토끼가 거북이에게 하는 말, 야 너 나하고 뛰자. 그랬더니 거북이가 또 뛰재. 지는 뜁니까 깁니까? 지가 기는데 어떻게 뛰겠어요? 근데 뛰자 그래요. 같이 뛰는데 재밌는 일이 사건이 생기죠. 토끼 잠자게 되고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기서 귀여우니까 말이지. 야 한참 걸리겠다 싶었는지 중단 하차하고 잠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잤는지 잠을 자고 딱 눈을 떴더니 거북이가 그렇게 긴 곳을 기어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흰띠 두르고 이렇게 깃발 두고 이러고 서 있는 거? 그래?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 이야기요. 우리는 다 알아요. 가짜인 거.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교훈 하나 뽑자. 그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거북이는 흰띠를 두른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교훈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에 붙들고 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는 그 사건 가운데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교훈 하나 뽑으면 되는 일인데 교훈은 뽑지 않고 그 이야기 자체를 부둥켜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이야기 몇 개 부둥켜 안으면 이야기가 버거워서 사연에 버거워서 사연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죠.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 보면 너무 자기의 이야기 몇 개 안 되는 자기 이야기가 버거워서 그 이야기에 짓눌려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사연은 자기의 이야기라 자기의 이야기가 너무 맞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안 맞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 반복으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어른들 할머니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고장난 레코드 돌아가듯이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엄마도 아빠도 보면 웬만큼 레파토리가 비슷하다는 거 아시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 것도 보면요. 남편이 하는 말 고정돼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아내가 하는 말도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뭐 하루 살면 그 다음 날쯤 새로운 이야기를 할까? 안 합니다. 10년 살아도 비슷하고 20년 살아도 비슷해요. 왜? 사연이라는 것이 가짜 이야기라고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 이야기인데도 자기가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고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개미하고 배짱이 이야기도 아시죠? 그 이야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뭐가 가짜예요? 그 얘기에는. 개미가 여름 한철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흰띠 두르고. 왜 일할 때 흰띠를 두르는지 난 이제 이해를 못하지만 하여튼 흰띠 두르고 열심히 개미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배짱이가요. 나무 그늘에서 다 기타 치고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자, 비웃죠. 너 이 좋은 날에 왜 그렇게 일만 하고 있느냐? 이 환경이 딱 바뀌죠. 씬이 딱 바뀌고 장면이 바뀌어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 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주 추운 밤이 와요. 그때 이 배짱이가 나타나죠. 삐쩍 마른 다리를 하고 지팡이 하나 짚고 덜덜덜덜덜 떨고 이 깡통 하나 차고 말이죠. 나타납니다. 개미집 앞에 나타나서 개미의 집을 두드리기 전에 그 이제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개미가요. 이게 벽난로에다가 불을 피우고 음식 먹을 것도 이렇게 있고 이게 조끼를 입었는데 여기다 흰털 달린 조끼 이렇게 입고 아주 따뜻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짱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문을 두드리고 도와달라.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그 이야기의 교훈이 뭐예요? 개미는 흰털 조끼를 입는다. 뭔지 몰라도 교훈 하나 얻자고 그 가짜 이야기 만든 거죠. 그 이야기가 왜 가짜일까? 왜 구성이 가짜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배짱이는
겨울에 살지 않는다는 거. 걔가 이름이 배짱이에요. 왜 배짱인지 아시죠? 여름 한철 살고 죽어도 되니까. 그렇죠? 일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겨울에 나타날 일도 없는 배짱이를 겨울에 등장시켜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꾸몄어요. 그 이야기 가짜 이야기예요. 이런 가짜 이야기 속에서도 교훈 하나 얻자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인데 어째서 내가 담겨져 있는 사연을 가지고 풀리지 않은 그 이야기를 몽땅 자기 이야기처럼 받아서 교훈은 뽑지 않고 그 이야기 자체에 눌려서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로 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꿈도 꾸고요. 악몽도 꾸고요. 내 자식에게 내 사연이 이것이라고 그 자식에게 계속 이야기해서 죽을 때도 눈도 못 감고 죽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게 사연이라는 거예요. 사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집안에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도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사연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사연으로 말하고 사연으로 대받아치고 사연으로 말하고 사연으로 대받아치니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에게만 맞는 말로 너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말로 내 말이 맞다고 계속해서 이러고 있으니 그 대화가 통하겠느냐 그 말이죠.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사연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연은 자기 이야기고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에게만 맞는 이야기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사연에 기가 막히게 성실합니다. 뭐하다? 성실하다. 사연에 성실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사연에 성실한 분이시지만 이 사연이라는 자체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사연이 성질도 만들고 왜 성질 더러운 사람들 사연이 더럽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몰랐나? 이 성질이 괜찮은 사람들은 사연이 그래도 웬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 보면 사연 자체가 너무 심각하고요. 사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연이 그 사람의 성질도 만든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그 사람의 사연으로 의거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사연에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성실히 살다 보니까 사연이 내 삶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생활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실이란 단어는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그런 찬양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을 이야기할 때는 매일 새롭다라는 성실이세요. 매일 새롭다.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모레도 새롭게 항상 새롭게 나와 관계하신다. 내 눈을 고쳐주시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고치시는 게 아니라 고친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지만 고치는 방법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어저께 대하셨던 방법대로 오늘 나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새롭게 나를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성실이라는 단어인데 사연에 의거해서 성실하다는 말은 새롭다는 말이 아니고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일 10년 후에도 또 하고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이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4시 반만 되면 눈을 딱 뜨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있죠. 아침에 알람도 없이 4시 반이면 눈을 딱 뜬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말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거 4시 반만 되면 눈을 딱 뜹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십니까? 나는 말입니다. 4시 반만 되면 눈을 딱 뜹니다.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그런 얘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성실하니까 사연에 성실하니까 이 사연의 성실함으로 자기의 패턴들 캐릭터들이 어떤 성품들 특성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4시 반에 일어나는 특성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아마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나 보죠. 자기는 4시 반이면 눈을 딱 뜬대요. 나는 4시 반에 일어나서 말이죠. 아침 청소를 하지 않는데 운동을 하죠. 교회를 다녀오죠. 나는 아침이면 벌써 2시간 반, 3시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애편네는 말이요. 일어나질 않아. 이 여자가 말이지. 아니, 이 여자 말이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애들 학교 가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말이죠. 여자가 말이요. 어떻게 이렇게 되니? 이 여자가 게을러갖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애편네가 늦게까지 잠자서 그래요. 늦게까지 잠자서.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흩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애편네가 이게 흩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흩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말이지. 그래, 이 남편은요. 하는 말씀. 4시 반이면 눈을 딱 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시 반에 눈 뜨는 사람이 이게 사연이면 자기가 4시 반에 눈 뜨는 것으로 성실해서 뭐 하자고 하는 거냐면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말하는 모든 말들이 다 사연에 대한 이야기고 이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성실함으로
내가 말할 때마다 나를 강화하고 내가 행할 때마다 나를 강화시키고 증명하는 언어들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나는 말입니다. 4시 반에 눈 딱 뜨자마자 내가 죽기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지 말이지. 새벽 예배를 안 가요. 새벽 예배를.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4시 반에 눈을 딱 뜨는데 몇 시에 눈을 감을까요? 이 4시 반에 눈 뜨는 사람이요. 저절로 눈 뜬다니까. 이 사연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강화하는 사람은 자기가 몇 시에 잠잔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 아십니까? 4시 반에 눈 뜬다는 얘기만 하지 몇 시에 자는 얘기는 안 해요. 이 보통요. 4시 반에 눈 뜨는 사람 몇 시에 잠잘까요? 다들 비슷하게 알고 계시네요. 4시 반에 눈 뜨면 4시 반, 오후 4시 반 정도면 이제 몸이 가라앉기 시작하죠. 저녁 먹고 나면 완전히 가라앉아서 잠잘 생각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 9시 정도면 벌써 눈이 감기고 저 세상에 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요, 9시면 벌써 잠이 들기 시작해요. 한번 보십시다.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반이면 7시간 반 잤어요. 일어날 때 됐네. 일어날 때 됐네. 내일 7시간 반 자면 대체 얼마나 더 잡니까? 방광이 터지게 생겼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4시, 저녁에 9시면 잠을 잡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연이에요. 사연. 사연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입에다 담지, 그렇지 않은 얘기들은 하지 않는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드러낼 일이 있습니까? 자기 그래도 편한 거, 자기 좋은 거, 자기 잘난 거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사연이라는 거죠. 사연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성실하다. 어떤 사람이 시간을 잘 지켜요. 와,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간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인데 만약에 사연이 아닌, 그리고 자기는 시간 지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좀 늦게 왔어도 그렇게 신경질 내고 바락바락거리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아유, 좀 늦으셨군요. 네, 좀 한 1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아유, 오늘 차가 많이 밀렸죠? 아유, 그래도 이렇게 오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연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잘 지키게 되는 사람은 자기의 사연으로, 성실함으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약속 시간을 지켜야지 그게 늦으면 됩니까? 짜증이 나갖고 말이죠. 나 이 사람하고 정말 상정 못하겠네. 시간은 돈이야. 남의 시간을 이렇게 15분씩 빼앗고 그러면 됩니까? 아유, 정말 상정을 못할 사람이네. 라고 신경질을 내고 자기를 증명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요, 7시다. 그럼 저는 7시 5분 전에 오는 사람이에요. 아니, 차가 밀리면 전철을 타야죠. 전철을요. 뛰어오든지 걸어오든지 뭐라도 해야죠. 어떻게 시간을 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느라고 놀라우리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 사람이 대화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보세요. 어떤 말들을 하게 되냐면 자기 사연적 언어로 성실하게 자기를 강화하는 말만 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이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하는 말. 빨리 씻고 공부해라. 그랬으니까 엄마 나 좀 너무 힘들어. 좀 쉬었다가, 이 자식이 말이지. 너 공부할 수 있을 때 해. 엄마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어.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좋아라고 그러는 거지? 너 잘나라고 그러는 거지?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공부해! 아이가요, 너무 힘이 들어서 엄마 나 뭐라도 좀 먹고 하면 안 될까? 5분만 쉬었다 할게. 이 자식이 막 지혜비 닮아갖고 저렇게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말이지. 아니, 너 어떻게 될라 그래? 네 예비처럼 될라 그래?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 사연적 언어예요. 상대방이 들려요? 보여요? 상대방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내 말밖에는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대방이 살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연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성실함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산다. 노래 하나를 불러도 자기를 증명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 18번 노래들 있으시죠? 18번 노래. 저도 어릴 때 18번 노래가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사연이어서 아버지 사연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유공원 이렇게 넘나들면서 살았는데, 이 자유공원을 넘어갈 때마다 왜 아버지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애 손잡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띄워주기도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무등도 태워주고. 너무 가슴이 떨리고 아픈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저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손을 이렇게 얹으면 얻어맞을까 봐 이렇게 피했지, 한 번도 그 손으로 내 머리 만져준다 이런 생각 못 해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그 18번 노래가 뭐냐면, 그 이미자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기러기 아빠라는 노래 있어요.
엄마 구름아기 구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아빠 어디 갔나? 그런 노래인데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올라가면서 부르고 내려오면서 부르고 화장실에 앉아도 엄마 구름아기 구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 노래가 제 노래가 됐는데 18번 잘못 선택해도 그 노래 자체가 인생이 된다는 거죠. 아십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18번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백마강이라는 노래가 18번이셨는데 무슨 하여튼 기분만 좋았다 기분만 나빴다 뭐 술상에 차려졌다 어쨌다 하면 백마강이야 백마강. 은미야 노래 불러봐라. 그러면 이제 백마강 부르면 돼. 근데 우리 이런 백마강이에요. 옛날 백제의 마지막 시대에 불렀던 노래인데 백마강의 고요한 달밤에 이 삼천궁녀 빠져 죽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는가 생각을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많은 여자 건드렸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 3,000명을 못 건드린 게 한이었나 봐. 이건 제 해석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보통 세상에서도 노래 하나 잘못 부르면 그것도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 현해탄에서 연인이었던 극작가 김우진과 함께 투신자살을 한 한국 최초의 여가수 윤심덕은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죽었다. 애수의 소야곡 아십니까? 운다고 옛사랑이 알면 같이 부르지 왜. 많은 히트곡을 낸 남인수 씨는 1962년 눈 감아드리오리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41세라는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영원불멸의 가수 이난영은 영원불멸의 노래 목포의 눈물 아시죠? 사공에 밴 노래 왜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후 슬픈 인생을 살다가 가슴앓이병으로 49세에 숨졌다. 1968년 가을 29세라는 한창 나이에 뇌염증으로 요절한 차중락은 낙엽처럼 가버린 사랑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죽었다. 골수암으로 숨진 양미라는 흑점이라는 노래를 남겼는데 그 노래의 가사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이라는 구절에서 이미 암의 불길한 징조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1985년 폐결핵으로 숨진 김정은은 이미 죽음을 예견한 듯 간다 나는 간다의 님이라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고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노래 하나, 영화 하나, 소설 하나, 글 하나, 뭐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사연에 의거한 것 붙들고 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좌우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좌우하고 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 좋은 이야기를 만드십시다.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이야기가 입으로 나올 것이고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 사연이 입으로 쏟아질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 가지고 좋은 말을 풀어내면서 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